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오늘은 이곳에 거주하는 두 남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1살의 아라이 류타, 그리고 37살의 다카하시 다카히로. 이 두 사람은 어머니끼리가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이종 사촌 관계였죠.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무엇을 하든 함께 어울리면서 친형제처럼 자랐습니다. 특히 이 사촌동생 다카하시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의 친동생을 조금 편애하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상당한 외로움을 느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조금씩 비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사촌 형인 아라이한테 많이 의지를 합니다. 어릴 때는 왜 서너 살 많은 언니, 오빠, 누나, 형만 봐도 되게 멋있어 보이고 어른 같고 따라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 다카하시의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4살 위의 사촌형 아라이를 우상으로 생각하면서 형이 하는 건 뭐든지 다 따라했고 형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사촌형 아라이의 집안은 건축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성인이 된 아라이가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이 가족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하자 이 사촌 동생인 다카하시도 사촌형을 따라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지내다가 어른이 돼서는 일도 같은 회사에서 하는 그런 관계. 그 어떤 친구보다, 친형제보다도 가까운 사촌형 동생 사이 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사촌 형제 관계가 아닌 좀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희한하고 끔찍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과연 오늘 사건의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실제 사건 스토리, 가끔은 스릴러 영화나 추리소설도 요약해드리는 알고 싶은 이야기 제2 채널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 준비했고요. 이야기 쭉 들으시면서 드시는 생각, 느낌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재밌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 만화 마징가 제트 아시나요? 이게 일본뿐만 아니라 1980년대 한국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만화인데요. 이 만화를 보면 코우지라는 주인공이 특수 제작된 비행선을 타고 마징가 로봇의 머리 부분에 가서 딱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커다란 로봇의 몸체를 조종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막 엄청난 파워를 발휘해서 악당들을 물리치고 그런 내용이에요. 갑자기 웬 마징가 제트 이야기냐? 바로 아라이와 다카하시 두 사람이 자신들 스스로를 이 마징가 제트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머리고 누가 몸일까요? 앞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쉽게 추측이 가능하겠죠. 사촌형 아라이가 마징가 제트의 머리 역할, 그리고 사촌 동생인 다카하시가 이 로봇의 몸 같은 역할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인공이 로봇 머리에 앉아서 조종을 하지 않으면 그 커다란 마징가의 몸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고철덩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사촌 동생 다카하시는 사촌형 아라이가 없으면 아무런 존재도 아닌 게 돼버릴 정도였어요. 특히 다카하시가 폭행 혐의로 기소돼 4년간 수감됐다가 출소를 했는데 아무래도 죄를 저질러서 깜빵에 갔다 온 거니까 안 그래도 넓지 않았을 인간관계가 조금 더 단절이 됐었겠죠? 하지만 이때도 사촌형인 아라이만큼은 변함없이 그를 동생으로 받아주고 이전처럼 대해줬습니다. 이렇게 되자 안 그래도 아라이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다카하시에게 이 사촌형인 아라이는 점점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평범한 사촌형과 동생 사이가 아니라 점점 더 극단적인 주종의 관계로 굳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다카하시는 이제 형을 잘 따르는 걸 넘어서 숭배하기까지 했어요. 자기 팔에다가 이 사촌형 아라이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기까지 했죠. 하지만 사실 이 사촌형 아라이는 그렇게 숭배나 존경을 할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2006년 유부남인 아라이는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애인을 몰래 사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애인의 아파트 임대료와 생활비까지 본인이 모두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본인의 월급만으로는 이걸 다 감당하기가 턱없이 부족해서 돈을 마련할 다른 대책을 찾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람을 피우는 것만 해도 잘못된 일인데 내연녀한테 돈까지 갖다 바치고 근데 심지어는 사실상 그럴 능력도 없었던 거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촌형인 아라이를 죽도록 따르고 존경하는 사촌동생 다카하시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2006년 11월, 다카하시는 인터넷의 만남 사이트를 통해서 9살 많은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9살 연상 만날 수도 있지 싶으시죠? 근데 이 여자는 또 유부녀였어요. 역시나 다카하시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만나고 있던 9살 연상 유부녀의 이름은 안카와 타마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안카와는 젊고 친절한 미혼 남성 다카하시에게 완전히 빠져버리고 맙니다. 어느 날 이 사촌 형 동생 아라이와 다카하시가 만나서 사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여자 얘기도 나왔어요. 이때 아라이는 사촌 동생 다카하시로부터 유부녀 안카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통해서 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가 떠올린 아이디어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아라이는 먼저 사촌 동생인 다카하시를 조종해서 그 유부녀 안카와를 꼬드겨 그녀를 이혼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녀를 다카하시의 집으로 들어와 살게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게 했습니다. 이후 안카와에게 생활보호비를 부정하게 수급하게 해서 그걸 또 갈취하고 그녀의 이름으로 빚을 내서 모든 돈을 다 빼앗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사촌 동생인 다카하시는 그냥 형이 시키는 대로 모든 걸 다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와 진짜 나쁜 놈이다 싶은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아라이와 다카하시는 안카와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켜서 돈을 벌어오게까지 해요. 또 2007년에는 안카와의 이름으로 통장 사기를 벌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녀를 착취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잖아요. 안카와는 결국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녀는 경찰의 사실대로 차마 말을 다 하질 못해요. 아라이와 다카하시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카와는 모든 죄를 혼자 떠안았고 재판에서 보호관찰이 포함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아라이와 다카하시는 이 안카와라는 여자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취급을 해왔었는데 이처럼 그녀가 경찰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자 이 안카와의 존재 자체가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참 이 안카와라는 여자 인생도 기구하죠. 결혼해서 남편하고 살다가 사랑도 많이 못 받고 또 이혼하고 연하남하고 결혼을 했더니만 이놈은 자기 사촌형하고 짜고 본인을 착취하기나 하고. 안카와는 결국 아라이의 엄마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가서 뭘 어쩌려는 걸까요? 지금까지의 사실을 모두 폭로해요. 당신의 아들로 인해서 내가 매춘과 사기를 강요당했다. 이런 식으로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근데 왜 속 터지는 드라마를 보면 이 지경이 돼도 엄마가 아들 편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이 아라이의 엄마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아라이를 아주 크게 혼내요. 아라이는 화난 엄마를 진정시키면서 가까스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망나니 같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엄마는 무서웠나 보죠. 아까 아라이네 집이 건축 관련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아라이의 엄마는 안카와가 당분간 가족 회사가 있는 집에서 숙식하면서 회사에 잔심부름을 하며 살도록 배려합니다. 근데 또 사실 알고 보면 이게 100% 오직 안카와만을 위해서 미안하고 안쓰러워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혹시라도 안카와가 경찰에 가서 모든 사실을 다 말할까봐 걱정이 돼서 입막음을 하기 위한 그런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라이의 엄마랑 아라이, 그리고 아라이의 사촌동생인 다카하시, 그리고 다카하시의 부인인 안카와 이렇게 모두가 한 집에서 당분간 살게 돼요. 아라이는 이제 아무런 이용 가치도 없고 언제 자기 엄마한테 가서 또 고자질을 할지 모르는 안카와와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폭탄을 끌어안고 사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또 어떤 계획 하나를 세우게 되는데요. 지금 안카와는 아라이의 사촌 동생인 다카하시하고 혼인관계인 상태잖아요. 당연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서류상으로는 그렇죠. 따라서 만약에 안카와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녀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은 자동으로 다카하시가 받게 됩니다. 어떤 계획인지 눈치채셨죠? 바로 안카와를 보험에 가입시키고 그녀를 죽인 뒤에 그 보험금을 가로챌 계략이었어요. 아라이는 보험금이 혹시라도 유산으로서 조금이라도 안카와의 이전 혼인관계에서 있었던 그 자녀에게도 상속이 될까봐 그녀를 협박해서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에 서명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진짜 악랄하죠. 안카와는 결국 차용증에 서명을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만 계속 들으니까 이 여자는 무슨 바보같이 계속 당하고만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녀도 나름대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안카와는 보호관찰관과의 정기 면담에서 자신이 남편인 다카하시와 그의 사촌형 아라이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매춘을 했으며 얼마 전엔 허위로 차용증까지 작성했다는 사실도 모두 털어놨어요. 하지만 보호관찰관은 그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전에 안카와는 이 두 남자 때문에 통장 사기범으로 체포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보호관찰관은 사기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2008년 3월 11일, 아라이는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는 사촌 동생인 다카하시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는데요. 바로 안카와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한 후 물이 채워진 욕조에서 익사한 것처럼 위장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아라이는 비열하게도 자기가 의심받는 건 또 피하려고 자기가 사무실에서 외출한 시간대를 범행 시간으로 지정해 줍니다. 또 혹시라도 경찰이 살인을 의심할 경우를 대비해서 욕조에 뜨거운 물을 넣어 사망 시각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도록 해라. 이렇게 다카하시에게 구체적인 살해 방법까지 꼼꼼히 지시했어요. 사전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아마 많이 생각해두고 조사도 꽤 한 것 같죠? 사촌형인 아라이로부터 살인 명령을 받은 지 이틀 뒤인 2008년 3월 13일, 자정이 넘은 시각. 다카하시는 수면제 15알 정도를 잘게 부숴서 드링크제 2병에 나누어 넣습니다. 한 병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로, 또 다른 한 병은 실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준비했어요. 오전 2시 30분, 다카하시는 약효를 시험해보기 위해 드링크제 한 병을 안카와에게 마시게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깊은 잠에 빠집니다. 수면제의 효과가 확인이 됐죠. 아침이 됩니다. 오전 8시, 아라이와 그의 어머니가 외출하자 다카하시는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는 안카와를 억지로 흔들어 깨웠어요. 그리고는 추가로 또 한 병의 드링크제를 강제로 마시게 합니다. 그로부터 15분이 지났어요. 다카하시는 안카와를 흔들어 보면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카와는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서 전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카하시는 사촌형 아라이의 지시를 하나씩 실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안카와가 입고 있었던 옷을 모두 벗긴 후 그대로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이 과정에서 안카와가 무의식 중에 잠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듯 했지만 결국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그녀는 그대로 욕조에서 익사하고 맙니다. 이후 다카하시는 사촌형 아라이와 약속한 대로 식당으로 가서 아라이와 아라이의 엄마, 즉 다카하시한테는 이모가 되겠죠? 그렇게 셋이서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했어요. 물론 이 세 사람 중에 안카와의 살인 계획을 알고 있는 건 아라이와 다카하시 둘뿐입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고 아라이의 엄마가 욕조에서 숨져있는 안카와를 발견했어요. 이 두 남자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고 악랄하죠. 한 여자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걸 자기 엄마, 이모가 직접 보고 발견하게 둔 겁니다. 신고를 받고 아라이의 집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아라이는 경찰에게 이렇게 진술했어요. 안카와가 신세를 비관해서 자주 술을 마셨고 전날 밤에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들었는데 가족들이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욕조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술에 취한 채로 습관적으로 아침에 목욕을 하다가 술 기운에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언뜻 그럴듯하게 들리죠? 경찰은 안카와의 몸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요. 상처나 저항의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아라이의 말대로 그녀가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로 욕조물에 빠져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부검이나 추가 약물 검사 없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어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화가 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후에 보험회사에서 경찰 측에 연락해 안카와의 사망 원인을 재확인할 때까지 경찰은 안카와가 생명보험에 가입했는지조차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카와가 사망한 지 4개월 후인 2008년 7월, 아라이가 주도 면밀하게 보험금 신청 서류를 직접 작성했어요.
왜 아라이가 마징가 제트 머리고 다카하시가 팔다리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다카하시를 안카와하고 결혼시킨 것도 아라이, 안카와의 죽음을 지시한 것도 아라이, 그리고 이제는 보험금 서류까지 아라이가 직접 씁니다. 사망보험금 3,600만 엔이 안카와의 서류상의 남편인 다카하시의 계좌로 입금됐어요. 다카하시는 은행으로 가서 보험금을 전액 인출한 후 현금 전부를 아라이 형에게 건넸습니다. 아라이는 선심을 쓰듯 다카하시에게 빚 상환과 생활비에 쓰라며 800만 엔을 주고 나머지 2,800만 엔은 자신이 가져가요.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새 차를 사고요. 내연녀한테 가전제품도 사줍니다. 그로부터 8개월 후인 2009년 4월 27일, 이번에는 또 새로운 일이 생기는데요. 사이타마현 후카야시에서 혼자 살고 있던 아라이의 친척 아저씨 64살 쿠보데라 씨의 집이 그 옆집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쿠보데라 씨는 나이가 많아서 이 까다로운 보험 청구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조카인 아라이는 꼼꼼하게 그 보험 일을 처리해 줍니다. 쿠보데라 씨는 아라이의 도움으로 총 1,770만 엔이나 되는 화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어요. 이 일로 친척 아저씨가 자신을 신뢰하게 되자 아라이는 아저씨에게 장례업체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서 여기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권유합니다. 아라이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쿠보데라 씨는 집을 수리하고 남은 여유자금 500만 엔이 든 통장과 도장을 선뜻 아라이한테 맡겼어요. 몇 달 후, 쿠보데라 씨는 자신의 누나하고 대화를 하다가 내가 아라이한테 돈을 투자했어. 장례업체 사업을 한대. 이런 말을 꺼내는데요. 이 누나는 쿠보데라 씨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야, 무슨 소리냐. 장례업체는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투자 수익을 얻기가 어렵다. 너 건강도 좋지 않은데 그냥 투자 같은 거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좀 여유 자금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이렇게 누나가 조언을 해요. 누나의 말을 듣고 불안함을 느낀 쿠보데라 씨는 조카 아라이에게 통장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해보지만 아라이는 이미 쿠보데라 아저씨의 돈을 거의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라이는 아저씨 사업 잘 되고 있어요 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계속 쿠보데라 씨를 피하는데요. 결국 쿠보데라는 직접 은행에 가서 잔액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처음에 아라이한테 550만 엔이 든 통장을 줬었죠. 계좌에 얼마가 남아있었을까요? 고작 2만 엔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장 잔고를 보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쿠보데라는 조카인 아라이를 찾아가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고 재판을 걸겠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아라이는 또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지 예상이 되시죠? 쿠보데라 아저씨를 죽이기로 하는데요. 쿠보데라 씨를 만나서 한 소리를 들었던 그날 오후, 아라이는 이번에도 사촌동생 다카하시를 식당으로 불러서 지시를 해요. 쿠보데라 아저씨가 갑자기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내 아이에 대한 욕까지 했어. 아라이는 분노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냅니다. 자신은 도저히 아저씨를 용서할 수가 없다면서 사촌동생 다카하시에게 이번에도 자살로 위장해 그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본인이 먼저 사기를 쳐놓고 사기당한 사람이 화를 냈다고 복수를 하겠다는 거죠. 사촌형이 시키는 거라면 뭐든지 하는 다카하시는 이번에도 형의 말을 듣기로 합니다. 이전에 이미 아라이 형의 지시에 따라서 안카와를 살해해 본 적이 있었고 그때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으며 돈까지 받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를 받아들였어요. 그날 밤 다카하시는 아라이로부터 건네받은 칼을 품에 숨기고 밤 11시경 쿠보데라 아저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아저씨가 아직 깨어있는 거예요. 다카하시는 어쩔 수 없이 쿠보데라 아저씨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아라이하고 다카하시가 사촌지간이니까 아라이한테 친척 아저씨라면 다카하시한테도 마찬가지겠죠? 다카하시는 중간중간 아저씨가 어떤 상태인지 아라이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벽 무렵이 됐어요. 쿠보데라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잠에 듭니다. 다카하시는 지금이 과연 적절한 타이밍일까 고민이 됐어요. 왜냐면 주변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혹시라도 살인을 시도하다가 아저씨가 깨어나면 시끄러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는 사촌형 아라이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자 아라이는 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너의 상황 판단에 맡긴다 라고 답을 했어요.
다카하시는 장갑을 끼고 잠들어 있는 쿠보데라 아저씨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칼로 아저씨의 가슴을 깊게 찔러 살해했어요. 마치 술을 먹고 자살한 것처럼 칼을 옆에 떨어뜨려 놓고 주변을 정리한 뒤에 현장을 떠납니다. 2009년 8월 9일 오후, 쿠보데라 씨의 이웃은 며칠이 지나도록 그가 보이지 않자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출동한 경찰은 문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쿠보데라가 대답을 하지 않자 그의 집으로 들어갔고 방 안에서 칼에 찔려 사망한 쿠보데라를 발견합니다. 외부 침입이나 뭔가를 뒤진 흔적이 없고 시신에서도 다툼으로 인한 상처 같은 건 보이지 않았으며 방 안이 싸움으로 어지럽혀진 그런 흔적도 없는 것으로 보아 건강을 비관한 자살 가능성을 의심했죠. 그러나 유서가 발견되지도 않았고 자살 전에 흔히 나타나는 주저흔도 보이지 않아서 타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쿠보데라의 누나. 그 누나가 쿠보데라와 아라이의 돈 거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경찰은 탐문 수사 중 쿠보데라의 누나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쿠보데라가 조카 아라이에게 500만 엔을 투자했다가 받지 못해서 갈등이 심했었다. 이런 말을 들은 경찰의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라이를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라이와 그의 사촌동생 다카하시가 2008년 요코하마시에서 발생했던 안카와라는 여성의 자살 사건에도 연루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안카와 사망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벌이는 한편 보호관찰관의 증언을 통해 그들이 안카와에게 매춘과 사기 범주를 강요하고 강제로 차용증을 쓰게 한 사실을 밝혀냈어요. 이 보호관찰관도 이제서야 그때 그 여성이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겠죠. 경찰의 눈에도 이제서야 이 여러 정황상 이 두 남자가 안카와와 쿠보데라를 죽였겠다라는 의심점이 들어옵니다. 경찰은 아라이와 다카하시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신 조회해 보는데요. 그 결과 아라이가 다카하시에게 살인을 사주했다고 판단하고 이 두 사람을 경찰서로 연행해서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촌형 아라이는 안카와에게 매춘을 시킨 건 그녀의 남편인 다카하시이며 사망보험금도 모두 걔 통장으로 지급됐다. 나는 그저 어리숙한 내 사촌동생을 대신해서 보험금 청구 서류 작성을 도왔을 뿐이며 안카와의 사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촌동생을 그렇게 이용해 먹을 땐 언제고 또 이제 다 다카하시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죠. 또 쿠보데라 아저씨의 돈 500만 엔도 다카하시가 받은 거다. 그가 모두 이 범죄를 조종한 거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카하시가 범행을 판단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촌동생에게 모든 죄를 떠넘겼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다카하시는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형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아니, 그동안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들어온 일은 내가 다 하고 피도 내 손에만 다 묻히고 보험금 탄 것도 형이 거의 다 가져갔으면서 보자 하니까 이제 와서 다 나한테 뒤집어 씌워? 이런 생각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들었겠죠. 결국 힘겹게 입을 연 다카하시는 자신은 단지 아라이 형의 지시를 따른 것뿐이다. 형은 마징가 제트의 머리고 나는 그 로봇의 몸이다. 형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설명하면서 두 사건의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형의 지시를 받아서 안카와하고 쿠보데라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했다. 그러자 당황한 아라이는 자기는 다카하시의 사촌형일 뿐이며 주종관계니 뭐니 자기가 범행을 지시했다느니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안카와의 사망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가나가와현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집니다. 결국 경찰은 주변인의 진술만 듣고 부검이나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사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며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어요. 앞서 들으셨던 대로 경찰은 보험회사에서 경찰의 사망 원인을 재확인할 때까지 안카와가 생명보험에 가입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냥 실수라고 표현하기에는 사실 너무 커다란 수사 오류였습니다. 2011년 6월 27일 먼저 시작된 동생 다카하시의 재판에서
검찰은 다카하시가 비록 형의 지시를 받은 건 맞지만 2명이나 사람을 살해한 것은 극악한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했어요. 하지만 변호인은 다카하시가 오랫동안 형의 말에 절대 복종하던 주종관계였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이 범행은 모두 아라이가 주도한 거고 다카하시는 형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냥 따르기만 한 거라며 그의 자백으로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데 대한 정상 참작을 요청했죠.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다카하시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그렇다면 아라이한테는 어떤 벌이 내려졌을까요? 이후에 이어서 아라이의 재판도 열리는데요. 아라이는 정말 끝까지 안카와의 사망은 사고사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녀의 죽음과 절대 연관이 없다고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촌동생 다카하시가 안카와한테 매춘을 시키더니 생각보다 돈이 안 되자 사기 범죄까지 시켰고 이후에는 큰 돈을 벌겠다면서 보험살인까지 본인에게 논의해온 적이 있다면서 안카와가 살해당했다면 그건 분명 내 사촌동생인 다카하시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우기는데요. 이렇게 아라이는 끝까지 자신은 범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합니다. 검찰은 아라이가 안카와의 사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에 80%가량을 혼자서 사용했고 또한 쿠보데라 아저씨가 맡겼던 돈 500만 엔 전부를 이 아라이가 사용한 점, 또 살인을 주저하는 사촌동생 다카하시에게 빨리 처리해라 라고 지시하는 듯한 메시지 등을 근거로 이 아라이가 주범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어요. 최종 변론에서 아라이의 변호인은 이 사촌동생 다카하시가 본인이 모든 살인을 저질러 놓고는 사형을 피하려고 사촌 형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아라이는 무죄를 받아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아라이 또한 이 사망한 쿠보데라 아저씨는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친척 아저씨라면서 오히려 그를 죽인 범인으로 몰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재판부에 간곡하게 호소했어요.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 수익 대부분을 아라이가 가져갔고 쿠보데라 씨와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점이 확인이 됐으며 쿠보데라 씨가 살해당하기 전 이 사촌 형제 간에 오간 메시지 내용으로 보아 아라이가 살인을 사주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성이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아라이에게는 결국 사형이 선고됐어요. 이후에도 아라이는 끝까지 다카하시의 단독 범행이라며 항소했지만 항소법원과 대법원은 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그럼으로써 그대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그는 도쿄 교도소에 수감돼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단순한 사촌 간의 우애로 시작된 이 관계는 결국 두 사람을 파멸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자유를 잃고 평생 감옥에 갇혔으며 형은 사형수가 돼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네요. 오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형 아라이가 진짜 사이코패스인 것 같아요. 동생 다카시는 좀 그냥 바보인 것 같고 뇌가 없는 것 같고 다 조종한 아라이가 진짜 지독한 놈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너무 쌍욕은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절로 댓글이 이렇게 스크린 돼가지고 제가 차단한 게 아닌데 차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너무 쌍욕은 쓰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재미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사실 치앙마이 여행 중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행을 온 건데 지난번 숙소랑 좀 다르죠? 조금 더 현대식 그런 숙소로 왔는데 복도에서 계속 막 사람들이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고 청소 우당탕탕 하고 이래가지고 중간중간에 계속 멈췄다가 조용할 때 한마디 녹음하고 또 멈췄다가 또 조용할 때 빨리 한마디 녹음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겨우 영상 녹화를 마쳤거든요. 여러분 너무 시끄럽지 않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거 보이세요? 양인가? 양 맞나요 이거? 얘네들 풀 뜯어먹고 놀고 있어요. 너무 평화롭죠. 그 영상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피드백이랑 이 사건에 대한 얘기 같이 나누는 게 전 너무 재미있거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은 아마 한국에 돌아가서 찍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원래 보셨던 익숙한 배경에서 다시 만납시다. 안녕!